이번 시간에는 정말 중요한 감정 중에 하나인 지루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루함은 간과하기 쉽지만 다른 감정보다 훨씬 더 중요합니다. 이 지루함의 특징 중에 하나가 대상이 없다는 거죠. 자, 다른 감정을 예로 들어봅시다. 우리가 기쁘다 하면은 어떤 대상 때문에 기쁜 겁니다. 우리가 화가 난다 하면은 어떤 대상에 화가 나는 겁니다. 우리가 슬프다 하면은 어떤 사건 때문에 슬픈 겁니다. 이런 식으로 대상이 존재합니다. 반면 지루함은 그런 것들이 없을 때, 부재할 때 생기는 게 지루함입니다. 특별한 감정입니다. 우리가 SNS, 숏폼, 게임 등등의 위험성을 이야기할 때 이런 것들이 우리의 주의력을 앗아간다 라는 요지로 위험하다, 좀 멀리 해야 된다 라는 이야기를 하죠. 사실 그 관점보다는 우리가 지루할 틈을 주지 않는다는 점에서 위험한 겁니다. 재밌는 관점이죠. 지루함이라는 감정이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인데요. 차근차근 설명을 해드릴게요. 이 지루함이라는 감정을 활용해야지만 우리가 성공을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는 어디서도 듣기 힘들어요. 지루함은 어떤 상황일까? 스트레스 상황입니다. 왜냐? 코티솔 수치가 엄청나게 높아지거든요. 타 감정보다도 코티솔 수치가 특히 더 많이 높아지는 편이에요. 그러니까 극도의 스트레스 상태의 감정이 지루함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지루한 감정을 빨리 해소시키기 위해서 SNS, 숏폼, 게임 등이 등장하는 거죠. 지루함이라는 스트레스를 해소하고자 하는 욕망을 충족시켜주는 시장이 이 시장들입니다. 이 시장들이 얼마나 큰지만 봐도 이 감정이 얼마나 강력한 감정인지 아시겠죠? 자, 지루함이란 것은 감정이 없고 자극이 없는 상태의 지속입니다. 그래서 이 상태가 지속이 되면 역시 과도한 높은 스트레스가 되는 거죠. 요것을 굉장히 벗어나고 싶어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극도의 단조로움의 상태가 결국에는 지루함까지 이어지는 겁니다. 이 단조로운 상태를 쭉 지속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점점 이 스트레스 지수는 높아지겠죠. 극도에 치달았을 때 우리가 공부를 해봅시다. 어떻게 느껴질까요? 스트레스의 해소로 여겨집니다. 운동을 해봅시다. 일을 해봅시다. 미뤄뒀던 업무를 해봅시다. 그럼 드디어 이것들이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누구는 스트레스 받았을 때 공부를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운동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일이랑 업무를 보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죠. 이 사람들은 사실 극도의 지루함까지 도달한 사람들입니다. 이런 것들을 피함을 통해서. 이 지루함이란 거는 정말 소중한 감정입니다. 내가 이루고자 하는 궁극적인 목표에 도달하기 위해서 해야만 하는 일들을 할만하게 만들어 준다니까요. 이 지루함은 이런데 쉽게 낭비해서는 절대 안 되는 너무 귀한 감정입니다. 모으고 모아야 됩니다. 이 단조로운 상태의 지루함을 모으고 모아서 극도의 스트레스 상태에 도달한 뒤 이런 일들을 하는 겁니다. 단조로움을 파괴시킬 수 있는 일들을 하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이처럼 우리는 이 지루함이라는 소중한 감정을 잘 활용함으로써 더 나은 인생을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SNS, 숏폼, 게임 이런 것들 무조건 멀리 하셔야 됩니다. 내가 중학생일 때 그 누구도 내 인생을 장담하지 못했다. 너는 커서 훌륭한 사람이 될 거야. 꽤 괜찮은 인생을 살 거야. 그 누구도, 정말 그 누구도 이 말을 꺼내지 못했다. 시간이 지난 지금에야 역시 너는 될 사람이었어. 나는 진작에 알아봤지. 눈빛이 달랐어. 라는 말이 자연스럽게 나온다. 미래가 막막해서 캄캄해서 눈물이 앞을 가리는 청춘들에게 내가 해줄 수 있는, 힘이 될 수 있는 이야기가 뭘까? 나의 중학생 때 모습이다. 더 설명이 필요할까? 필요한 사람을 위해 잠깐만 하자면 미래가 없었다. 놀고 먹고 자고 그렇게 살았다. 힘듦을 참지 못하고 눈물을 터뜨리고 양보할 줄 모르며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바가 없었다. 약한 사람이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그런 인생을 살게 되는 건 아니더라. 지금은 태어나 첫눈에 반했던 첫사랑, 짝사랑과 결혼을 해서 행복한 가정을 꾸려 살아가고 한의사로 진료를 보고 있다. 보디빌딩 시합과 마라톤 시합을 출전하며 책도 매년 출간하고 있다. 강연도 하고 커피 사업도 하고 있다. 꽤나 사회의 다방면으로 기여하며 살아가고 있다. 인생의 답은 어찌 보면 정해져 있다. 막막한 미래에 앞이 보이지 않아도 할 수 있는 건 같다. 설령 내가 내 미래를 볼 수 있다고 하더라도 해야 하는 건 같다. 노력이다. 정말이지 그 누구도 나의 미래에 대해 장담할 수 없으니 제가 정말 될까요? 노력하면 될까요? 하는 불안에 빠질 필요가 없다. 어차피 그 누구도 모르니까.
내가 대신 그 답을 해준다면, 당신의 눈앞의 일에 진심으로 최선을 다하기 시작한다면 당신은 지금 상상도 못할 인생을 살 수 있다는 것이다. 세상에 노력하는 사람은 정말 많다. 그런데 지독하게 노력하는 사람은 많지 않다. 이 영상을 감명 깊게 보더라도 지독하게 노력할 사람은 어차피 적다. 그러니까 지금 당신만이라도 그렇게 해봤으면 한다. 그리고 언젠가 나를 만나게 되면 당신 말 듣기를 잘했어요. 고마워요. 라고 말해준다면 정말 기쁠 것 같다. 이번 시간에는 독서의 중요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이야기는 할 건 아니고 좀 돌아가서 이해할 건데, 끝날 때쯤이면 아마 책 한 권을 손에 쥐고 있을 겁니다. 우리가 토론을 할 때 보면 자연스럽게 상대방에게 반박하게 됩니다. 그렇죠. 나와 다른 생각을 가진 상대방에게 반박을 하게 되죠. 예를 들어 내 친구가 어떤 사업을 시작하려고 한다고 합시다. 제가 듣다 보니 이 부분은 안 될 것 같은 거예요. 유망해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저는 이 친구한테 이렇게 반박을 할 겁니다. 너가 생각하는 거는 이렇게 흘러가겠다지만 실제로 내 생각에는 너의 생각처럼 흘러가지 않고 이렇게 흘러가서 오히려 안 될 것 같아 라면서 반박을 할 겁니다. 그렇죠? 나의 생각과 다른 생각을 갖고 있으니까 내 생각을 기반으로는 그 다른 생각을 반박하기 쉬운 거죠. 그런데 나의 생각이 이렇게 있다고 합시다. 나는 나의 생각 안에서 밖에 생각을 할 수밖에 없죠. 그렇죠? 내 생각 밖의 곳은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당연하죠. 그런데 이 나의 생각이 만약에 틀렸다면 어떡하겠습니까? 그러면 나는 이 틀린 생각 안에서 밖에 생각을 못하는 거예요. 올바른 생각을 못하게 되겠죠. 그렇죠? 이해가 가시죠? 만약에 내 생각이 진짜 틀렸다면 나는 그 틀린 생각 안에서밖에 생각을 못하는 겁니다. 틀린 생각을 했기 때문에 틀린 결정을 내릴 것이고, 틀린 결정을 내렸기 때문에 틀린 행동을 하겠죠. 이러한 나의 생각 바운더리를 깰 수 있는 게 뭐냐? 그것이 이제 드디어 독서입니다. 타인의 꽤 귀중한 생각을 일방적으로 수용하게 되는 거죠. 앞에 상대방이 없기 때문에 바로 반박하고 싶어지지도 않아요. 그저 생각을 하면서 책을 읽게 되는 겁니다. 내 생각이 맞나? 틀리나? 이 사람 생각이 맞나? 틀리나? 하면서 책을 읽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 바운더리가 흐물흐물해집니다. 그리고 깨지면서 점점 넓어집니다. 이런 식으로 내 생각이 반박되면서 스스로 결국 나의 생각에 대한 회의가 생기고, 나의 생각에 대한 반박이 생기면서 나는 할 수 없다 라고 생각했던 것들도 이제 있다 라고 생각하게 되면서 새로운 행동을 하게 되고, 쓸데없는 짓을 나는 반드시 해야만 한다 라고 생각을 해왔는데 요것도 그럴 필요 없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 실천을 하게 되면서 여유가 더 생기는 삶을 살 수도 있죠.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해서 실천하는 삶, 필요가 없는 일들을 하지 않음으로써 여유를 확보하는 삶을 살 수가 있는 거죠. 독서의 가장 중요한 점은, 가장 핵심 포인트는 내 생각이 틀릴 수 있다 라는 것을 확인하기 위해서입니다. 스스로에 대한 반박을 하기 위한 근거를 찾는 과정이라고 봐야 돼요. 그래서 저도 틀리고 여러분도 틀립니다. 그렇게 우리는 한층 더 성장할 수 있습니다. 모든 과정에서 모든 선택을 올바르게 내렸다고 했을 때 반드시 나는 성공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절대 성공은 장담할 수 없습니다. 다만 장담할 수 있는 부분은, 보장할 수 있는 부분은 성공 확률이 높아진다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 있죠. 저 지금 공부하기 싫어요. 공부한다고 해서 제 미래가 보장되지 않잖아요. 저 운동 안 할래요. 내가 이 운동 한다고 해서 내가 잘 된다는 장담할 수 없잖아요. 그렇죠. 보장과 장담이 안 되기 때문에 노력 자체를 하지 않겠다는 이야기죠. 맞잖아요. 공부한다고 해서 좋은 대학교 갈 거라는 보장이 있습니까? 취업에 성공한다는 보장이 있습니까? 없죠. 운동한다고 해가지고 내가 저 사람처럼 정말 멋있는 몸을 가질 수 있다고 장담할 수 있습니까? 없죠. 그런 보장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노력을 하지 않겠다, 이런 주장이죠. 애초에 노력은 성공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그저 성공 확률을 높일 뿐입니다. 당연히 노력해도 실패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노력하지 않아도 성공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인생이란 것은 도전 한 번으로 구성되지 않습니다. 아주 무한대에 가까운 도전으로 구성이 되죠. 그래서 본인이라는 인간의 가능성을 높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내가 노력을 정말 꾸준히, 열심히, 계속해서 한다면 나의 성공 확률은
80%까지는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한번 도전하면은 80%는 성공하고 20%는 실패할 겁니다. 성공하다가 실패할 수가 있겠죠. 그럼 이 순간은 다음 성공하기 전까지는 실패자로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이 순간만 보고 노력해도 실패할 수 있구나, 노력은 의미가 없구나, 보장이 없구나, 장담할 수 없구나, 그럼 난 노력을 하지 않을래 라는 합리화의 수단으로 쓰게 되는 겁니다. 반대로 또 20%의 확률이 있다고 합시다. 20%의 성공 확률이고 80%의 실패 확률이죠. 마침 근데 실패를 계속하다가 딱 성공을 했어요. 딱 이 시기만 보고 노력하지 않아도 성공할 수 있구나, 그러면은 나는 노력을 하지 않겠다 라는 논리의 근거로 쓰게 되는 거죠. 이해가 가시죠? 그렇지만 말했다시피 인생은 무한의 도전입니다. 결국에는 이 80%에 수렴하게 돼 있고 훨씬 더 많은 성공을 맛보는 인생을 살 수가 있고요. 그러니까 바람직한, 훌륭한, 타인에게 기여를 많이 하는 성공적인 인생을 살 수 있고요. 반대로 노력하지 않는다면 그만큼 사회에 기여할 수 없습니다. 20%도 안 됩니다. 2% 정도가 될 겁니다. 아니, 저는 솔직히 말해서 2% 정도 될 것 같습니다. 거의 사회에 기여할 수가 없어요. 노력하지 않으면. 노력하지 않고 어떻게 사회에 기여할 수 있습니까? 그렇잖아요. 공부하지 않는 의사가 좋은 우수를 펼칠 수 있겠습니까? 없습니다. 노력하지 않는 청소부가 깨끗하게 바닥을 닦을 수 있겠습니까? 없습니다. 맛있는 요리를 위해 연구하지 않는 요리사가 맛있는 음식을 만들 수 있겠습니까? 없습니다. 노력하지 않는 사람은 사실 성공할 수 없습니다. 거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헛된 아주 짧은 찰나의 순간들에 홀려서 내 노력은 의미가 없다라는 잘못된 판단을 내리지 마시고 반드시 나의 노력은 의미가 있다 라는 확신을 갖고 노력을 하십시오. 당연히 보장할 수 없고 장담할 수 없습니다. 다만 확률은 높아집니다. 이 확률은 결과적으로 반영이 됩니다. 그러니까 노력은 안 할 이유가 없는 겁니다. 판 아하트, 뇌졸중을 알았던 네덜란드 전 총리입니다. 안락사를 택했습니다. 저는 종종 일어나지 않은 부정적인 일을 상상을 해봅니다. 그리고 내가 미처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나의 가능성에 대해서 발견을 하려고 노력을 하는 편입니다. 봅시다. 어느 날 내가 갑자기 불운한 사고로 사지마비가 된다고 합시다. 정말 슬프겠죠. 그러면은 드는 생각이 앞으로 내가 살 수 있던 삶을 살 수 없게 되구나를 깨닫게 될 겁니다. 제가 생각했던, 제가 그려왔던, 아니면은 제가 그리지 못했지만 실제로는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인생 자체가 이제 불가능해진 거죠. 절망, 슬픔이 밀려올 겁니다. 그래서 마음적으로는 당연히 이 판 아하트 네덜란드 전 총리의 선택이 이해가 갈 겁니다. 이 사실은 굉장히 슬픈 사실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반대로 생각을 해보면 지금 나는 사지가 멀쩡하잖아요. 그렇죠. 마비가 안 왔습니다. 그렇다는 것은 반대로 내가 살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이거 정말 축복과도 같은 일이죠. 그렇죠. 정말 축복 그 이상이라고 말할 수 있는 사실입니다. 자, 그렇다면 나는 정말 내가 원하는 삶을 살고 있나? 살아가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나? 그런 방향성에 대해서 생각을 해봤나? 이 부분에 대해서 자문을 해봐야 됩니다. 나는 분명 내가 살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는 상태인데 이러한 상태가 지금 아닌데 내가 이를 잘 활용하고 있는지 한번 자문을 해봐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분명히 나는 이 상태에 있지만 마치 나는 이 상태에 있는 것처럼 내 삶을 굉장히 무기력하게 자포자기한 상태로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반성을 해봐야 됩니다. 오늘 내가 쓰고 싶은 글이 있다면 펜을 잡아서 글을 쓸 수 있고요. 나가서 운동을 해보고 싶다면 운동화를 신고 밖으로 뛰쳐나갈 수도 있죠. 하고 싶은 공부가 있다면 관련된 서적을 펼쳐서 읽어볼 수가 있죠. 우리는 내가 살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겁니다. 너무 위대한 축복 아닙니까? 이 사실을 확실히 인지하고 내가 내 삶을 좀 무기력하게 살고 있었다거나 자포자기한 상태로 살고 있었다면 이 영상이 어떤 망치 같은 역할을 해서 오히려 사지마비가 아니면서도 사지마비인 것처럼 살고 있던 내 삶을 송두리째 바꿀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내 인생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더 어려워져야만 한다. 이 주제를 가지고 강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실을 받아들이게 되면 인생이 굉장히 좀 이해가 갑니다. 납득이 됩니다. 열역학 제2법칙 아시죠? 엔트로피. 엔트로피는 늘 증가하는 방향으로 흐른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무질서가 늘 확장된다는 겁니다. 점점 더 복잡해지고 어지러워지고 계산할 수 없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인생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어려워지는 게 당연합니다. 이해하기 쉽게 강의를 좀 해볼게요. 우리가 초등학교 1학년이다 합시다. 그러면 문제가 뭡니까? 덧셈입니다. 덧셈과 뺄셈 이런 것들입니다. 2학년이 되면 곱셈을 하겠죠. 문제가 조금 어려워집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따라 나중 가면 고3 가면은 기하와 벡터도 할 거고 공간도형도 할 거고 각종 어려운 수학 문제들, 고난이도의 수학 문제들을 많이 마주치게 될 겁니다. 내 인생에 문제가 없다면은 나는 공부를 안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내가 마주하는 문제들이 점점 더 어려워진다면 나는 제대로 성장하고 있는 겁니다.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내 인생에 문제가 없기를 바란다. 내 인생에 정말 문제가 없다는 것은 공부하고 있지 않다는 겁니다. 예를 들자면. 근데 내 인생이 점점 어려워지고 복잡해지고 정말 너무 힘들어. 그렇다면 나는 제대로 공부하고 있는 거고 제대로 성장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흔히들 하는 착각이 이 시기만 지나면 행복하겠다, 행복할 거다. 우리가 가장 많이 하는 중에 하나입니다. 대학교 입학만 하면, 그 다음에 졸업만 하면, 취업만 하면, 결혼만 하면 등등등등 나오죠. 사실 이것만 하면 나는 행복할 것 같아 하는 이 문제들은 더 큰 문제를 부릅니다. 우리가 고3 때 풀던 문제보다도 공부보다도 대학교 입학해서 푸는 문제와 공부가 더 어렵습니다. 그렇죠. 더 큰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졸업을 했다 이러면 또 더 큰 문제입니다. 그 치열한 사회로 나와서 정말 열심히 해야 되니까 더 큰 문제입니다. 취업을 했다 또 문제입니다. 더 큰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사회적인 책임이 더 늘어나는 거니까요. 결혼했다 더 큰 일입니다. 더 큰 일이야. 물론 행복한 일이긴 하지만 행복하다고 해서 어렵지 않다는 건 아니거든요. 어렵기 때문에 행복한 걸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 이것만 지나면 행복할 것이다 라는 거는 틀렸어요. 이 시기만 지나면 더 복잡해지고 더 어려워질 거다. 이게 맞습니다. 이게 맞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엔트로피가 증가되는 방향, 무질서가 증가되는 방향, 점점 더 어려워지는 방향으로 나아가야만 하는데 그 이유는 내가 해결할 수 있는, 내가 인식할 수 있는 문제의 영역들이 엄청 넓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보시면 내가 덧셈만 할 때는 이 정도 문제밖에 못 푸는 건데 곱셈을 할 수 있다. 쭉쭉쭉 나아가가지고 기하와 벡터 또 더 어려운 문제들을 풀 수 있다 하면은 내가 풀 수 있는 문제의 영역이, 다룰 수 있는 문제의 영역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1학년에 이 정도밖에 못하던 아이가 이렇게까지 성장을 해버리는 거죠. 그렇게 생각하면 좋아요. 갑자기 내 인생이 좀 어려워졌다, 힘들어졌다, 큰 고민거리가 생겼다 하면은 나는 아마 덧셈만 배우고 있다가 이제 곱셈을 배우고 있는 것일 줄 모릅니다. 그렇게 우리는 문제를 인식하고 해결하는 범위를 점점 넓혀가는 거죠. 그래서 내 인생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더 어려워져야만 한다. 어려워질 수밖에 없고 어려워져야만 하고 요거를 받아들여야 내가 내 인생을 조금 더 진취적으로 즐겁게 문제를 해결해 나가면서 주도적으로 살아갈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침에 모닝커피로 정말 좋은 버닝커피입니다. 많이들 사랑해 주십시오. 성공이라고 하면 무언가를 성취하거나 소유하거나 쟁취하는 것 등으로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렇죠? 근데 실질적으로 성공의 의미를 살펴보면 욕망이 해소되어서 부재하는 상태라고 정의 내리는 것이 조금 더 깔끔합니다. 예를 들어서 주변 사람들 모두가 성공한 사람이라고 말을 하더라도 스스로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 수 있어요. 주변의 모든 당신은 성공한 사람이야 라고 말하더라도 이 사람 자체는 스스로를 성공했다고 생각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본인의 욕망이 아직 해소되지 않았다는 거죠. 더 큰 목표와 가치를 추구하고 있는 거죠. 아직 직성이 안 풀린 겁니다. 더 나은 가치, 더 위대한 목표, 더 높은 꿈을 향해서 이 사람은 가고 있는 거죠. 아직 성공했다고 생각하지 않는 사람인 겁니다. 그러니까 주변의 시선은 사실 중요하지 않아요. 본인의 욕망이 해소되어서 부재하고 있느냐, 이 사실이 중요한 겁니다. 예를 들면 올림픽 은메달리스트 정도가 되겠네요. 은메달 정도 땄으면 세계에서 2등인데 이 정도면 성공한 거 아닙니까? 그죠? 근데 이 은메달리스트는 만족하지 않는 거죠. 금메달리스트가 되고 싶고 그것을 넘어서 역사적으로 위대한 선수가 되고 싶은 거죠. 그런 꿈과 목표와 가치가 있으면 이 사람은 아직 스스로 성공한 사람이 아닌 겁니다. 그렇죠? 반대로 또 주변에서 모든 사람들이 정말 너는 실패한 사람이다 라고 말하더라도
스스로는 본인이 성공했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아, 난 요 정도면 만족하면서 살아 하는 사람도 있어요. 이 사람들은 욕망이 너무 쉽게 해소되고 그래서 부재하는 상태에 자주 있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의 욕망은 뭘까? 생각해보면 별거 없습니다. 식욕, 수면욕, 지루함을 해소하고 싶은 욕망 정도. 그런 거죠. 맛있는 라면 한 그릇 끓여 먹으면은 본인은 욕망이 해소되어서 없어. 부재해. 그러면 본인은 성공했다 생각하는 거야. 그리고 나태하게 한숨 자. 그러면은 이 사람은 행복한 거라 성공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스스로. 휴대폰 틀어가지고 지루할 때 손가락 튕기면서 쇼폰 보는 겁니다. 스스로 성공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자, 여기서 한번 봅시다. 이 사람, 욕망이 너무 큰 사람, 꿈이 너무 큰 사람의 성공은 어떻습니까?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 사람의 성공은 너무 어려운 겁니다. 이 사람의 인생에서의 성공은 어렵고 어렵습니다. 반면 이 사람의 인생에서 성공은 너무 쉽다. 그죠? 당신은 어떤 인생을 살고 싶습니까? 난 내 인생에서 성공이 좀 쉬웠으면 좋겠어. 이런 사람입니다. 쉽게 욕망이 해소되고 부재되는 상황에 있는 사람. 그렇죠? 이런 삶을 살 수 있으면, 이런 사고방식으로 살아가면 정말 성공이 쉬울 겁니다. 그렇게 살고 싶습니까? 나는 내 인생에서의 성공이란 게 정말 어려웠으면 좋겠어. 이런 생각을 갖고 살아야 됩니다. 그래야 더 크고 더 높은 가치와 목표를 추구하면서 산다는 뜻이니까요. 그런 의미에서 저는 평생 성공하고 싶지 않습니다. 평생 더 높은, 더 나은, 더 좋은, 더 훌륭한 가치를 추구하면서 살고 싶어요. 그래서 내 스스로 욕망이 해소되어서 부재하는 상태에 이르지 못하더라도 나는 그렇게 살고 싶어요. 내 인생에서 평생 성공이 어려웠으면 좋겠습니다. 이 말은 정말 멋진 말입니다. 내 인생에서의 성공이 쉽기를 바라지 마세요. 반대로 생각하세요. 내 인생에서의 성공이 그 누구보다 어렵기를 바라십시오. 성공은 어찌 보면 멀리해도 좋은 것입니다. 이런 나도 괜찮은 인생을 살 수 있을까? 울면서 화를 내고 있었다. 왜 나한테만 뭐라 그래요? 동생이 게임할 때는 하라고 하면서 할머니는 동생만 좋아하고 저는 차별하고 그러면 안 되죠. 그 와중에도 게임을 놓지 않았다. 심각한 중독이었다. 그런 불만을 갖고 살았지만 할머니의 마지막쯤엔 이상하게 나의 이름은 기억하시면서도 내 동생의 이름은 기억하지 못하셨다. 어쩌면 나를 더 아끼셨을지도 모르겠다. 무튼 내가 기억하는 내 인생의 출발점은 그리 희망차진 않았다. 심각한 게임 중독이었다. PC방에 다니는 것이 좋았고 늘 게임을 하고 있는 것이 마음이 편했다. 얼른 레벨업을 시켜서 새로운 스킬을 써보고 싶었다. 정성껏 캐릭터를 키웠다. 죽으면 마음 아파하고 사냥에 성공하면 기뻐했다. 그러는 와중에 현실 속 내 인생은 내팽개 쳐졌다. 그나마 게임 속이 낫긴 했다. 그 세계 안에서는 나름 나쁘진 않았으니까. 그런데 현실을 마주하려니 참 힘들었다. 키도 제일 작은 것이 공부를 잘하는 것도 아니고 운동을 잘하지도 않으며 그리 착한 성품을 가진 것도 아니라 어찌해야 할까 고민이 드는 삶이었다. 바라는 건 많았다. 학교에서 제일 예쁘다고 소문난 여학생을 남몰래 짝사랑했고 공부도 잘하고 싶었으며 운동도 잘하고 싶었다. 그렇다 보니 늘 상처였다. 늘 나는 내 마음보다는 못했으니까 서러웠다. 그런데 그건 내 욕심 때문이었다. 노력하지 않고 실력을 쌓지 않은 채 높은 결과를 바란 욕심. 달리 말해 수없이 무시당했다. 한날은 중학교 때 선생님한테 무시를 당했다. 너처럼 불만 가득한 새는 사회 나가서도 별 볼일 없다는 소리를 들었다. 그 말을 듣고 펑펑 울었다. 서러워서 울기도 했지만 사실이라서 더 울었다. 그렇게 무시를 당하면서 피할 수 없는 현실을 마주하기로 했다. 내가 내릴 수 있는 선택은 두 가지였다. 뼈아픈 노력을 해서 실력을 쌓거나 욕심을 버리고 그저 그런 인생을 살기로 하거나. 나는 다행히 전자였다. 불평등하게 살았다. 친구들보다 더 공부하고 더 노력하고 더 애를 썼다. 그래도 결과가 달라지지 않는다. 여전히 별 차이가 없다. 현실이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깨달아가며 게임을 하는 시간이 줄어들었다. 딱히 멋진 결과가 보이지 않더라도 계속했다. 그저 참아내는 것, 참고 공부하고 참고 운동하고 참고 제 할 일을 하며 살아왔다. 그렇게 나는 지금 한의사로, 때로는 아마추어 보디빌더 마라토너로, 작가 그리고 강연가, 커피 사업가로 하루를 의미있게 보내고 있다. 어린 시절 처음으로 첫눈에 반했던 그녀와 결혼하여 올해 사랑스러운 자녀를 맞이할 준비를 하고 있다. 이런 나도 괜찮은 인생을 살 수 있을까? 라는 당신의 걱정과 회의에 조금은 희망의 답변이 되었기를 바란다.